안녕하세요. 경제의 시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들의 저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는 새로운 콘텐츠인데요. 첫 번째 책은 이제 202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들의 책인 이제 창조적 파괴의 힘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선정한 이유는 제가 이제 AI를 통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들의 도서 중에 어떤 것을 좀 읽어보면 좋을까 했을 때, 이 책이 굉장히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리고 현실 경제와 좀 맞닿아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또 창조적 파괴라는 것이 지금 현재 AI 붐과 함께 조금 또 다시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실제 떠올랐기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겠죠. 그래서 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일단 영상은 서론 서장부터 이제 3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장부터 그러면은 서장하고 1장을 이제 함께 해서 이제 함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장이라고 칠게요. 1장부터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목에서 나왔다시피 이 창조적 파괴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무엇이냐? 이걸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책에서는 일단은 이제 창조적 파괴란 지속적인 새로운 혁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서 기존 기술 폐기 과정과 그다음에 신생 기업의 탄생이 함께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자본주의의 동력이 되고 이제 이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이제 기존 기술이 폐기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위험과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의 전반적인 이야기하고 싶은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국부를 측정하자. 그래서 이거를 측정해야지 어떤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국부를 측정하는데 이 측정하는 방식을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국내 총생산을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는데 이제 국내 총생산의 문제가 되게 경제학적으로는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걸로는 이제 뭐 행복을 이제 돈으로 환산을 못하고 생산으로 환산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치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 국내 총생산에 담겨 있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판점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유용성 지표를 포함한 자료를 사용하겠다. 혹은 이제 사용해야 한다.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론조사를 통한 삶의 만족도 지표나 이제 혁신을 통한 어 직접적인 경제 발전을 측정하는 방식, 그리고 진위 계수를 통한 이제 국부 증가에서의 평등성을 고려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국부를 설명하는 패러다임, 뭐 이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단 되게 좀 경제학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로버트 솔로의 그 신고전주의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생산을 위해 자본이 필요하고 이 자본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생산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생산을 하면은 저축 증가가 일어나고 이게 자본을 증가시키면서 계속해서 이제 경제 발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자본 수익률은 이제 한계 생산 뭐 체감의 법칙, 뭐 생산 체감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을 얘기 많이 하는데 요것도 이제 자본 수익률의 체감의 법칙이라 그래야 될까요? 자본 수익률이 이제 자본이 계속 증가하면서 수익률이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띈다고 합니다. 어
따라서 이제 경제 성장의 한계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이제 바로 기술 발전인데 이 로버트 솔로의 신고전주의 방식에서 얘기하는 이 국부설련 패러다임은 이 기술 발전이 필요한 것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술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저자분들은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논거 중 하나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신고전주의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은 이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설명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 성장 과정 하에서의 이제 변동을 설명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큰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분명히 있는데 특히 이제 산업혁명 이후라고 해야 될까요?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 성장 과정에서 증가 성장이 되게 크게 된 부분도 있고 오히려 쇠퇴한 부분도 있는데 이 변동성을 설명을 하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그게 앞서 이야기한 이 창조적 파괴 이 제목에서 있었다시피 창조적 파괴의 힘이라는 게 제목이죠. 이 창조적 파괴가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 장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또 진행을 해 나가는데 어 슌페터 인제 창조적 파괴라는 것을 이제 슌페터라는 학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슌페터의 창조적 파괴야말로 이 경제사의 경제 성장 과정을 가장 잘 드러낸 이제 이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혁명의 발생이나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함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의 사례가 이제 좀 대표적이고 아르헨티나의 사례도 이제 책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어 이제 어떤 중진국이 그전까지는 이제 그렇게 막 발전하지 못한 나라였다가 선진국의 기술들을 따라해서 계속해서 발전해서 거의 선진국과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결국에는 이제 침체의 과정으로 빠지게 된다. 그런 함정들을 이 신구전주의의 방식으로는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약간 예외적인 사례로 우리나라를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중진국의 함정을 잘 피해 나가서 이제 오히려 더 발전을 계속하게 되는 나라 중 하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 외에도 이제 저성장 국면 선진국들이 저성장 국면을 진입하는 것과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경제 이론 특히 신고전주의의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좀 힘들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적 파괴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성장을 아 혁신을 계속 일으켜서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혁신의 조건이 일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경쟁 상황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어 경쟁의 기존 거대 기업 혹은 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라 해야 되겠죠? 거대 기업이 어 견제를 하지 못하 견제하지 못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 일단 경쟁 상황은 일반적으로 이제 어 혁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쟁이 있어야지 그 경쟁 상황에서 이제 또 우리나라 약간 교육하고 비슷한 거죠. 교육에서도 이제 뭐 등수를 매기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능력이 더 빠르게 오르는 것처럼 이 경쟁 상황이 있어야지 혁신이 일어난다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 논리고요. 근데 이 경쟁 상황이 이제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에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던 거대 기업들이 경쟁을 못 하도록 아예 이제
자본이라 하면 좀 이상하고 돈을 통해서 뭐 약간 뇌물을 바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정부에 어떤 개입을 해서 이 혁신을 일으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혁신이 일어나기 너무 어렵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이제 혁신 이후에 확실한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요거인데요. 요거는 이제 요 2 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정부가 잘해야 되는 일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도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특허권이 이제 일반적인 예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만약에 이제 경쟁을 거대 기업이 이제 개입하는 것을 정부가 막아주지 못하고 계속 개입을 하게 놔둔다든가 혹은 혁신 이후에 자기가 이제 기술을 만들었는데 특허가 없어서 가지고 이제 뭐 기존 기업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냥 이 기술만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혁신한 기업보다 더 빠르게 그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혁신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제도나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혁신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데요. 혁신의 결과 1. 요것도 이제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생산성이 낮던 기업들은 어 삭제가 됐다. 어떻게 보면 망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1 번의 기업들에 일하던 사람들의 고용 또한 삭제된다. 그래서 일단 고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일단 주는 반면에 반대로는 이제 혁신 기업의 고용이 증가하는 이제 반대급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요 2 번, 3번 그러니까 혁신의 조건에서 2 번, 3 번이 이제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혹은 '정부가 보장을 해 줘야지만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요 두 번째 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좀 보장을 해 주든가 이제 좀 위험성을 완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슈페터 같은 경우에는 요 두 번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자본주의의 어떤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실업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어 혁신에 대한 이제 반발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부가 이 저자들은 막을 수 있고 '막아야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 근데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이제 독재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시민 단체의 견제가 필요하다라고도 언급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본 뼈대는 쉼페터의 창조적 파괴를 기본 뼈대를 두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혁신을 더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 쉼페터의 결론으로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 쉼페터는 이제 "자본주의가 망할 것이다."라는 결론을 냈지만 그 결론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두 가지가 있다면은 정부가 이제 혁신의 조건과 결과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좀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정부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지기 때문에 독재가 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저자들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다 수행했을 시 어 자본 창조적 파괴의 관점에서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 요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도출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 장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1장 서론? 서장? 서장과 1 장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창조적 파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창조적 파괴가 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차이점이 있다. 결론에서는 오히려 창조적 파괴의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국부의 패러다임이라 그랬죠. 그 새 패러다임으로 창조적 파괴를 선택했으나 그 결론까지 선택한 건 아니고 결론은 우리가 정부의 역할이나 시민단체의 역할로 자본주의의 존속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서장과 1 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2장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장 내용을 보게 된다면요. 여기서는 이제 좀 장기 분석 연구, 제일 첫 번째 나온 내용이 앵거스 매디슨의 장기 분석 연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장기 분석 연구. 그래서 이제 총생산,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국부죠, 국부. 그게 증가가 언제 일어났냐? 이거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국부가 상승하였다. 혹은 총생산이 상승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서는 안 올렸지만 20세기 경제사라는 책을 이제 방송에서 같이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계속 꾸준하게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결국에 경제 성장은 이제 18세기, 17세기, 18세기 이후부터의 어, 경제 성장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 연구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경제 성장에 대한 관점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경제의 성장은 기대 수명 증가에 맞추어서 일어났, 일어났다. 그리고 경제 성장은 도시화 비율 증가와 함께 일어났다. 이게 근데 좀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기대 수명 증가가 이제 경제 성장을 만들어냈다. 혹은 도시화 비율 증가가 경제 성장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인과관계 측면보다는 좀 상관관계,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약간 정비례 관계로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경제 성장이 기대 수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는 뭐 엄청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또 그렇다고 완전히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결론적으로 그냥 이런 현상이 같이 일어났다라는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저자는 어, 앵거스 메디슨의 연구를 이제 중요시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서기 0년부터의 경제 성장 과정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연구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한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이제 결론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연구를 더 중요시하겠죠. 근데 이제 좀 문제점은 결국에는 너무 긴 시간 그리고 과거의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황상의 추측이 많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좀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이제 대부분의 경제 성장은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났다. 근데 대부분이잖아요. 그 대부분이 아닌 경우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여기선 이야기합니다. 먼저 1. 이탈리아.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르네상스 초기에 이탈리아 그리고 특히 베네치아에서 큰 성장이 이루어졌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 베네치아가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의 어떤 무역 그러니까 허브의 느낌의 위치였다고 합니다. 베네치아가.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이제 여러 수출이나 수입 같은 것들이 많아서 거기가 이제 크게 발전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원시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는 코멘다라는 이제 계약 형태로 또 위험 분산을 한 투자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융 자산도 되게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영국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17세기에 어, 그렇게 산업혁명 바로 이전이죠. 어, 총생산 증가가 굉장히 빨랐고요. 이때는 이제 입헌군주제 도입을 통해서 의회가 왕보다 우위였기 때문에 이 지식 재산권이 공고히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그 혁신의 조건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혁신 이후에 확실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특허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혁신에 유리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도 되게 이때 총생산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진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쇠퇴가 이후에 쇠퇴를 겪게 됩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이유로 쇠퇴를 겪게 되는데 먼저 어 실제로 이제 산업혁명이 이탈리아에서는 빠른 시기에 일어나지 않았죠. 어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쇠퇴를 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이유는 이제 각각 보자면 인구 증가세가 회복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이제 병이 돌아 가지고 이탈리아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이제 "노동의 집약성이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오히려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인구가 좀 많아야지 뭐 경제 성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인구가 좀 적어서 오히려 경제 성장이 됐는데 인구 증가세가 회복되면서 이제 그 생산량이 부족해지고 돈이 부족해지니까 그러니까 1 인당 총 생산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탈리아가 도시 국가였는데 도시 국가 간의 이권 나눠 시장 나눠먹기가 굉장히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단은 쇠퇴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결정적으로 아메리카 대륙 발견으로 이제 유럽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못하게 된 이러한 이유로 이제 조금 '이탈리아가 쇠퇴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이 당시에는 보시다시피 사례가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 특히 장기 경제 성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몇 년 한 4년 정도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상 사례가 이 당시에는 이제 어 가능성 자체가 1 에서 2%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19 세기부터는 5% 그리고 20 세기에서는 40%로 증가하면서 이제 장기 경제 성장이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음 이제 산업혁명 이전에 이제 경제 이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인구론. 이게 인구론이 맞나요? 멜서스의 함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멜서스의 이제 인구론 정확한 자료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네 맞네요. 이제 인구가 경제가 발전할 때 인구가 그거보다 더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디스토피아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이론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제 틀렸다로 이제 판명이 됐죠. 근데 이거를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멜서스의 덫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걸 탈출하게 되었는가를 보자면요. 음 여기서는 일단 먼저 기술학적 접근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쪼끔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내용인데요. 농업에서 산업 사회로 이제 사회 구조가 변화하는데 고정 요소인 토지에 얽매이지 않고 적 요소인 자본으로 넘어가며 인구 증가의 부정적인 영향을 타파하게 되었다. 요건데 이제 웰서스 이론을 제가 알기로는 이제 토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되어 있는 토지에서 계속 경제 성장과 인구 성장이 같이 동반되었을 때 인구 성장률이 더 높으니까 결국에는 먹을 입은 늘어나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드는 토지의 수는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이제 '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이 전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특정 요소인 자본으로 넘어가면서 이 인구 증가를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제 논리인데 요 책에서는 요게 이제 "정확하진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 그렇다면 이제 왜 이 당시에 어 토지를 즉시 이제 자본으로 대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냐.
그거에서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토지보다 자본의 이제 영향력이 더 높아졌 졌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 인구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타파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토지를 다 자본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거의 이제 보완으로 이 이론에서는 인구가 충분해야지만 이제 자본의 비용을 들일 가치가 있다라고 언급하는데,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같이 있거든요. 이제 수요가 일정 이상 넘어야 생산 기술의 수익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인구가 좀 증가해야지만 어 수익성이 생기고 이제 자본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저자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죠. 그럼 왜 중국에서 최초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논리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실질적인 사례에서 조금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이론은 이제 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 인구가 혁신에 미치는 규모 경제의 효과,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 효과, 두 가지를 조합해서 설명하는 방법. 요 내용은 뭐냐? 이제 규모의 경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이제 인구 밀도 그리고 규모의 성장이 있을 때 시장 규모가 확장을 해서 이제 혁신 이득이 증가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규모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었을 때 경제 성장이 가속되고,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가속하면은 멜서스의 덫을 탈출할 것이다라는 것인데, 멜서스 이거는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기로는 뭐 실증 연구가 아니라 그냥 멜서스의 이론만으로도 조금 이를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만약에 규모의 경제가 있고 경제 성장이 일어난다면 인구가 오히려 더 증가해서, 요것만 봤을 때 인구가 더 증가해서 오히려 1 인당 총생산은 저하하면서 오히려 좀 경제 성장으로 오히려 안 좋은 영향력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인구론적 관점이 더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 두 번째 인구 구조의 변화 효과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인구 구조의 어, 규모 경제를 통한 어, 경제 성장,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혁신의 효과로 인구 구조가 변화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냐 했을 때, 혁신이 일어났을 때 점점 이제 기술력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때 고도 기술이 필요할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이 투자가 증가할수록 이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면서 아이를 좀 적게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도 되게 일리가 있죠.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인구론적 그냥 이론적으로 막혔고요. 요걸 두 개 조합했을 때는 실증적인 연구에서 막힌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산업혁명의 사례로 이 반박을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고 그 이후에 인구 구조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산업혁명 시기를 봤을 때 그 산업혁명이 이르기 직전에 이 영국 인구가 정체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규모의 경제가 일단 발생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산업혁명이 일어났을까 했을 때, 중국의 사례를 봤을 때 그 당시에 인구가 산업혁명 이전 100년 동안 3.2배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규모의 국가라고 성장률이 더 높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요 두 가지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이 산업혁명 시기의 성장 이룩기를 이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 산업혁명 시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기술이라는 측면과 이제 제도의 측면을 함께 연계하여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어 여기서 이제 조엘 모키르라는 사람의 분석을 차용합니다.
차용? 인용? 인용합니다. 노에모키르의 분석은 이제 명제 그 과학적 지식에 대한 이제 분류라고 해야 될까요? 명제적 지식과 처방적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명제적 지식이란 뭐냐? 명제적 지식은 이제 과학적 지식, 그 과학 이론적 지식이고요. 처방적 지식은 기술에 대한 지식, 그리고 생산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명제적 지식이 만약 발전을 한다면 이건 이제 발견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고요. 처방적 지식의 발전은 이제 혁신으로 이어지는데 19세기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처방적 지식만을 얻어가서 그걸 이제 생산 기술에 차용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기능의 관점에서 이 어떤 과학적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했다면 19세기 이후에는 이게 명제적 지식으로 넘어가면서 왜 이거를 정확히 어떤 원리에서 이게 이런 효과와 기능을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냥 기능을 이게 그냥 이런 효과와 기능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처방적 지식만을 봤다면 이제 19세기 이후에는 이제 어떤 원리에서 이런 효과와 기능을 만들어내는가를 파악하게 되면서 이게 어, 일반화를 하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같은 원리를 사용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으로 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제 또 이제 그 산업혁명 시기에 내용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자면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요소의 발전이 있었는데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 지식과 정보의 전파가 있었고요. 두 번째 국가 간 경쟁. 세 번째 혁신가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 이렇게 세 가지가 발전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과 정보의 전파부터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저렴한 우편 서비스와 이제 인쇄 비용의 지속적 감소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지식과 정보의 전파가 일어났고 경쟁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경쟁을 통해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혁신의 조건 중 하나죠, 이게. 경쟁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경쟁에 대한 경쟁을 기존 거대 기업이 견제를 하지 못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혁신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건 이제 당시 유럽의 상황을 봤을 때 유럽이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분열되어 있다 했는데 이때 이제 각 유럽 국가들별로 어 가장 뛰어난 지성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경쟁에서 이 지성인들 모은 국가들이 이제 더 좋은 기술을 이제 발전시키고 하는 이제 과정에서 경쟁이 생겨났다. 그래서 혁신을 일으켜낼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반대급부를 좀 보면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경쟁 체계에 대한 압박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의 중국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뭐 네 어쨌든 그래서 정치적 안정을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되게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정치적 안정을 굉장히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선 창조적 파괴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인구가 막 증가하고 혁신의 조건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었으나 혁신이 일어나지 못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지식 재산권 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의 이제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 1624년에 어 명예혁명 이후로 이제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 1624년에 독점 조례가 발표되면서 이 지식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이어서 봤을 때 왜 이게 '영국이 더 뛰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미국은 1790년에 이 특허권 발명 특허에 대한 제도가 나왔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791년에 이제 발명 특허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 더 혁신을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그리고 좀 다른 이유도 하나 정도 있는데요. 요 세 가지 요소는 이제 슌페 슌페터의 창조적 파괴, 혁신의 조건과 가장 잘 맞는 요소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예외적인 요소로 이제 금융의 발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당시 이제 상업은행과 뭐 개발은행 탄생, 그리고 주식을 통한 출자, 그리고 주식 시장의 등장, 그리고 유한 회사의 등장,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위험성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까지는 할 수 없었던 혁신을 일으켰고요. 과감한 아이디어에 대한 실현이 가능해지고, 이게 물론 위험한 지점도 있었으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어 가능한 방향성을 고민해서 결국에는 이제 산업혁명을 이뤄내는데 좀 큰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술적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이러한 이제 요소들의 발전이 이 슌페터의 창조적 파괴 혁신의 조건과 맞물리면서 이게 결국에는 산업혁명을 촉진해야 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창조적 파괴라는 게 새로운 국부 패러다임으로 이 책에서는 언급하고요. 그 창조적 파괴가 단순히 이제 자본주의의 패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의 제도나, 그리고 그 너무 과도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이제 견제 수단으로 시민단체의 역할이 있을 시에 자본주의가 존속하면서 오히려 그냥 경제 성장에 대한 확실한 이론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 그 신구전주의가 설명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 중에서 이제 2장에서는 이제 어, 산업혁명 시기에 이제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진행해 봤고요. 다음으로 3장을 진행을 하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일단 2장까지만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3장은 다음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책에서 산업혁명까지 어떻게 이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다른 사례들을 이야기하겠죠. 제가 3장까지는 읽긴 했는데 다음에 한번 더 잘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